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오늘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25분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열었습니다. 네, 예산 삭감에 대해 반발을 하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담화 말미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거듭되는 탄핵과 예산농단을 두고 볼 수 없어서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앞서 지금 여러 기자께서 리포트를 했지만 네. 전혀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를 든 것이 크게 보면 국가 예산 처리를 단독으로 한 거, 반복되는 탄핵, 그리고 입법 독재. 그래서 나가서 그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크게 방향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요. 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 단독 처리는 우리 전체 677조 중에 한 4조 정도를 깎은 거였고 거기에 특별히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있었고요. 또 탄핵 같은 경우도 물론 탄핵이 그 정부 입장에선 반복돼서 다소 정부를 운영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법적 권리였고 헌법적 권리에 따라서 국회가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이 본인의 그 통치행위, 행정부의 어떤 운영이 불편하다고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 비정상적인 조치를 끌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 또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이제 해제 선언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걸까요? 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지금 저희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여의도 주변에서도 궁금해합니다. 다만 포고령 전문의 1번을 보면 나름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포고령 1호에 국회를 포함해서 지방의회까지 그다음에 정당 등의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정말 물리적으로 침탈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정말 뜻밖의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이 찬성해서 동의하면 이것을 국무회 의결을 거쳐서 해제하게 돼 있는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것을 도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일부 계엄 당국에서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것 아닌가. 실제 어제 국회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일단 경찰이 먼저 출동을 해서 경찰 차를 통해서 입구를 봉쇄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출입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에 본회의가 진행될 때 계엄군이 직접 침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해제돼서 다행이다 싶지만 어제 1시 전후를 해서 상황은 매우 급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의원을 내란죄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금 들어온 속보에 관해서 탄핵 추진 및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일부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에 바람직할지 그리고 실제 대통령을 탄핵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결될 만한 법적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 그다음에 법률을 모두 위반한
중대범죄고요. 특히 이게 형사소추 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 내란에 관련된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야당들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내란죄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관계된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주요 장관인 주무부처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사람을 같이 포함해서 대통령과 함께 3인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방금 속보 전해드리면서 오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한다는 소식 정정해서 보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도 위헌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이 됐다고 보기가 힘들겠죠? 많은 헌법학자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즉각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을 냈고 여러 관련 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느냐. 예를 들면 전시나 어떤 교전, 예를 들면 북한이나 다른 외국과의 어떤 교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발휘할 수 있겠죠. 또는 그에 준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어떤 북한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 즉 일반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정도의 그런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폭동과 테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회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과연 있었느냐, 이게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 국무회의 예를 들면 해제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이 새벽에 안 모여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 그 국회 가결 이후에 한 2시간 이상 후에 국무회의 그 심의 이후에 해제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그 아침에 그날 그 전날 아침에 이 안을 심의했었다면 어떤 그 축선상 소위 얘기하는 통신 축선상에 대기하거든요. 비상 상황에. 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무회의 그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와 대법원장님 입장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미 법원 행정처장 명의로 구성원들에게 공지를 마쳤습니다. 명입장문에서 국민인권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원장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예, 방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그 조심스럽고 원칙적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뭐 유죄다, 뭐 그다음에 뭐 탄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네. 제가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은 굉장히 원칙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라면 사법부, 특히 헌법, 어차피 탄핵 문제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네. 내란죄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뤄질 텐데 저는 충분히 이 사법적 요건으로상 유죄, 그러니까 내란죄는 유죄 가능성, 그다음에 탄핵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상황이
이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상황이 좀 파악되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는 즉각 계엄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손에 소총을 들었다고 하고 일부 야간 투시경까지도 착용한 상태였는데요. 상공에 또 군 헬기가 여러 대 나타나면서 국회 앞으로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하여간 금년 초에 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저희 같은 세대와 그 당시에 그걸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옛날처럼 생각했다가 영화 속 장면이 현실에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이 본관이죠. 국회 본관에 이 계엄군이 투입돼서 좀 유리창까지 부셨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건 누가 이 지시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엄군에게 유리창을 부셔서 진입해서 진입의 목적이 뭔지, 진입의 목적이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강제로 구금해서 억류해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 72조에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면 국회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은 통보하고 국회는 이에 따른 해제할지 유지할지에 대해서 다수결 의견을 통해서 과반수가 이걸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 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누가 내린 건지, 그러니까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네. 대통령, 또 계엄사령관이라면 계엄사령관, 해당 부대 부대장이라면 또 부대장, 다 이건 법적 처벌이 될 것이고요. 어제 같은 어떤 그 폭동이나 진압해야 될 어떤 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서 진압해야 될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총을 들고 그 소총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됐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군사 쿠데타였고 그 내란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포고령 내용도 섬뜩합니다.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는 물론이고요. 또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국회를 포함해서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킨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일체 반대되는 야당의 행동을 완전히 옥죄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당도 좀 불편하니까 여당도 아예 일체 자기에게 비판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다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회 본회의를 못 열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 실제 어제 저희가 깜짝 놀랐고 조금이나마 초기에 다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안도했던 것 중에는 모든 방송이 정상적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당초 우리가 1961년 5.16 쿠데타나 또는 1979년 소위 군사 쿠데타 당시에는 제일 먼저 진압한 것이 방송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계엄 당국이 통제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내보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침탈이 없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크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뭔가 이게 잘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은 좀 저도 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판하거나 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독재적인 행태, 반헌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차단하고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고령 1호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예. 포고령 2호, 3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반응을 좀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이 대통령의 퇴진 이후의 법적 처분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야권은 현재 보면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권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오늘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아직까지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야당, 국민의힘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대통령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각 정면 사퇴하라.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 파면하라는 거. 그리고 그 대통령한테 심지어 출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최종적으로 출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러냐면 어제 18명,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그 한동훈 대표와 함께 18명의 국회의원만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습니다. 예. 나머지 90명의 의원은 추경호 대표와 함께 뭐 당사에서 있든 어디에 있든 하여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네. 아까 제가 그 법적 요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국회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어제 본회의장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에서 계엄령을 방조 내지 묵인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그 비상계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그런 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운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에는 야권과 같이 대통령 탄핵에 함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통령 탄핵 요건을 보면요, 조금 더 엄격하다 보니까 과반이 더 넘는 국회에서 3분의 2,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안 되고 야당이 똘똘 뭉친 되면 192석이 되고 여당 안에서 이탈을 해야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직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번 상황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그 몇몇 여당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했는데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반응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즉각 그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18명의 국회의원은 반대, 그러니까 그 찬성을 한 예. 거죠. 계엄령 해제 동의한 예. 거죠. 어제 18명만 그 동의를 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어떤 눈높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면한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고 국민을 버린다면 저는 국민의힘조차도 위헌정당에서 정당 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90명은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상이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부 분열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친한 친윤 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은 단순히 내부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도전과 협박이었거든요.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정치인 그리고 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는 정당으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고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오거나 탄핵받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조차도 대통령과 결별하거나 만약에 전체가 아니라면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탈해서라도 이 문제는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의 당연한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 또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는 몰랐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다 그러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현재 몰랐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안보실장 그리고 안보실에 있는 차장 등 중요 인사들도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도 자기도 지금 기자들하고 식사하다가 그냥 불려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떠돌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이 중대한 사안을 누구하고 상의했을까? 지금 전해지는 유일한 내용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제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세력, 특정 인맥에 의해서 국가 중대 사안이 결정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번 사안을 놓고 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통령의 사과나 출당 그리고 내각 총사퇴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것이 1단계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그리고 내란죄를 고발하고 탄핵하는 데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누고 있는 중간에 리포트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리고요.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부분 몰랐다라는 반응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밖에 여당의 지금 후속 대응 조치 어떤 것들이 나온 건가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일단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그리고 지금 제일 실제 문제가 제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영현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1단계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비상계엄의 최종적인 승인권자가 누구였냐? 그것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한 이 헌법, 국가 질서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로서의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저히 국민도 용납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죠. 국민의힘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네. 국회가 탄핵하는 데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탄핵이 당연하다면 스스로 하야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마 이런 여당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의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지금 주요 비서관과 실장들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대통령 비서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조직이었고요. 두 번째, 지금 상황에서 도리어 비서실장을 포함한 실장급 또는 수석 비서관급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퇴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수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럴까요? 배가 난파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자기 먼저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화 이후 처음 또 45년 만에 발동된 이번 비상계엄은 백악관에서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행히 이게 성공하지 못한 군사 쿠데타 내란이 됐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훼손을 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일 경우에는 군대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평시작전권이 한국에게 있다 하더라도 군대 이동과 어떤 여러 가지 배치의 전환, 그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중요 결정 사항을 한미 당국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동맹 체계에서 공동으로 합동 군사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전 세계 소위 제3세계권, 개발도상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그다음에 민주화도 어느 정도는 반석에 올라왔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죄를 이렇게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 언론이나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라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확산되면 윤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야당의 공세를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더 위태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대통령께서 오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 참모들의 판단이 틀린 건데 최근에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에서 뭐 모이는 인원이 좀 줄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나에 대한 탄핵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광장에 실제 모이는 거하고 국민 여론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하나 오판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지지율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위기는 맞지만 이번 같은 경우 스스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